며칠 전에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MB를 최근에 만나서 테니스를 같이 쳤다. 근데 그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2년 후에 다시 보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이 80년대, 9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했구나. 그 말을 듣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사면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될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명박이 사면을 기대하려면 정권이 바뀌길 바라야 될 거고 2년은 제가 봤을 때 사면보다는 아마 네.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 자기는 무죄 받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유, 그건 너무 이명박 씨의 수인 번호가 716번이래요. 5035는 박근혜 씨고 716번. 기억들 하십시오. 이제 이명박 씨에 대한 호칭이 이제 716번으로 바뀔 것 같고요. 두 개를 합치면 1219라고 하죠. 네. 1219가 이명박의 생일이자 결혼 기념일이자 맞아요. 대통령 당선. 와, 네. 신기하다 정말. 박근혜가 당선되던 날이기도 해요. 12월 19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이 이렇게 업돼 있는 거 처음 봐요. 그 무뚝뚝한 사나이. 웃지도 않고. 네.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남북통일 이야기 좀 할게요. 저도 네. 이 이야기는 사실 벅차죠.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보다 네. 수백 배 훨씬 가치가 있는 이야기 할게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민화협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민화협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굉장히 침체돼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관련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나마 김덕용 의장이 계실 때는 조금 활동을 했는데 홍사덕 의장이 오셨을 때는 청와대에서 너무 안 도와주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했는데 뭐 손발이 묶여서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침체돼 있어서 사실 사람들에게 잊혀졌는데 20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평화 통일에 대한 문제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이제 같이 화합해서 해야 되고 또 민관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민간에 있는 남북교류 평화통일운동단체들을 모아서 연합체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큰 단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노총, 교총, 또 여성단체 연합, 또 협의회 뭐 이런 큰 단체들도 들어와 있고 또 작은 중소규모의 통일운동 관련된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 하여튼 남북 교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98년에 생겼다 그러는데 예. DJ가 당선되고 나서 민간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통일의 어떤 그렇죠. 종촉이지 요 느낌. 그 당시에 정부 대 정부 교류가 안 될 때라 민간 차원에서라도 뭘 좀 해보자 하는 뜻도 있었죠. 이게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는 뭐 그런 분인데 그런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민화협에 지금 대선 이후에 의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이제 계속 위원장님이라고 불렀다가 의장님 뭔가 좀 한 단계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고요. 언제 되신 거예요, 근데? 12월 말에 됐습니다. 작년.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자리에 계시는 거네요. DJ와 김홍걸 이 사이에 지금 예. 민화협 의장 되시고 이런 거. 근데 민화협 입장에서는 최근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막 급박스럽게 돌아가고 예.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작년 11월 말부터 북이 마지막 미사일을 쏘고 며칠 후에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어둡게 봤지만 저는 이제 슬슬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국내외 정보를 듣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북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더 빨리 이것을 진행시키고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민간 교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과거에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이게 발상이 바뀌어야겠구나. 못 따라가는 거죠. 예. 옛날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느 정도 교류가 될 때, 그 당시 생각하고 지금 교류에 나서서는 안 되겠구나. 한 차원 높은 남북 교류를 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DJ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김홍걸이라고 하는 씨앗을 하나 남겨두고 가십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정치 입문을 2년 전에 할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어른을 따라가기에는 참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를 왜 정치에 발을 들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자식이지만 써먹을 때가 있겠다고 생각하셨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도 DJ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한 인간 또는 어떤 실력 이런 것 떠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십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제지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예. 네. 그 정세현 통일부 장관 있죠. 이분도 민화회 부장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언급되면서 지금 이 스피드를 예. 우리 방송이 못 따라갈 정도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측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계속 한 수 위에 강한 수를 두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정치고 이것이 외교다. 그러니까 네.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를 풀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네. 정상들의 결단으로 일단 위에서 풀고 네. 밑에가 따라가는 그런 네.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계신 정치자들 그 여러분들의 이제 좀 흥미를 위해서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의 공통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둘 다 상당히 자신이 나서서 직접 자기 손으로 뭘 풀겠다. 밑에 관료들 못 믿겠다 하는 그게 강해요. 그리고 둘 다 어떤 면에서 좀 금수저 그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도 사실 자기 아버지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자신감이 넘치는 예. 내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마디로 내 식대로 밀어붙이겠다. 남들이 예전엔 이렇게 안 했었다. 그거는 격식에 맞지 않다.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도 조용히 해라. 내 식대로 하면 된다 하고 파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둘이. 그러니까 리더십의 스타일인 건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잘 이용하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네. 영리한 거고요. 네. 어떤 분은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중재자를 뛰어넘어서 촉진자까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DJ의 재림이라고 봐요. 굉장히 현명한 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외교 천재 진심으로 대하고 네. 상대방 스타일 인정해주면서 네. 이렇게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을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양측이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대화가 부드럽게 되도록 옆에서 그것을 맞춰주는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네, 맞습니다. 그런 코어디네이터 이런 식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선 중요하죠. 근데 저는 북미 간의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중간에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느냐조차도 국내외에서 사실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게 되면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일일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외교력이나 국가의 위상이 진짜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중국이나 일본도 격변하는 상황에 당황을 하면서 한국과 어떻게든 협력을 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잘 외교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정말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커진다는 지금 정말 국운 상승의 기가 막힌 기회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상황들을 딱 보면서 표현했던 게
유리 다루듯 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깨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깨지면 다시 돌리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근데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처음에는 김영남 특사 왔을 때만 해도 청와대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예. 그때 뭐 여건을 만들어 그렇죠. 가자,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자. 굉장히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가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김영철 부장이 왔다 간 후에 아 이거 해볼만 하구나, 이게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거라잖아요. 예. 그것을 흔쾌히 그냥 김정은 네. 위원장이 받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예. 밀고 당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 그거 하지 뭐 오케이. 이렇게 김정은 측에서 받아버리고 또 김정은 측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갖다 줬는데 한 2, 3주 검토하고 답을 주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좋아 뭐 만나지 뭐 그거 나가서 발표하시오 이런 식으로 미국 역사상 아마 한 네. 번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가장 바로는. 빠른 결정.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망치로 여러 번 맞은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이게 이제 걸림돌이 네. 있었잖아요. 걸림돌이 네. 뭐냐면 그 한미 연합훈련하고 훈련. 예.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부분을 흔쾌하게 하세요. 뭐 개의치 않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인데 네. 이것도 쉽게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성급하게 말한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북이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을 요구를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었으면은 상황이 이 정도 진행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6.15 때 했던 말이나 90년대 초반에 김일성 주석의 특사가 미국과 접촉했을 때 한 말처럼 북측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주한미군이 주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겠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어쩌면 이미 그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받은 메시지 중에 아 이건 진짜 써먹을 만하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흥분한 거죠.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닉슨 대통령도 이 중국이 그때 지금의 중국과는 다른 핵도 갖고 있고 굉장히 반미적이고 위험한 나라였는데 그때 가서 중국을 미국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 지금의 러시아로부터 떼어내서 그렇죠.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때 공산국가의 중국과 그렇게 해도 미국의 보수층이 그것을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이 닉슨 대통령이 반공주의자였던 탓도 있지만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아주 확실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역사적인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북핵 폐기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천재라는 부분은 사실은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당사자니까. 네. 근데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서로 간에 결국은 북핵 폐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종전, 평화협정 이런 것들로 가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사실 사라지기 때문에 변수도 될 수 없다는 상황이 돼버리는 어떤 이런 관계인데 그렇다면요. 북핵 폐기까지 결국은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1차적으로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핵시설, 미사일 시설 있는 것들을 폐쇄해야 되고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그 다음번에는 갖고 있는 것을 또 ICBM 내지 핵탄두 그건 당연한 거고 미국은 아마 800km 이상 나가는 미사일도 없애라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데 1, 2단계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데 3단계 정도는 북쪽도 반대급부를 요구할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저는 북이
핵을 흥정거리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가지려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나 흥정거리를 자기네가 먼저 다 내놔버리면은 이 상대편으로부터 충분히 받질 못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핵을 너무 그동안에 북이 대내적으로 많이 떠들어가지고 북쪽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핵을 갑자기 폐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핵 때문에 안전하고 핵 때문에 잘 살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가 갑자기 그 자기의 종교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선물. 제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라면 상층부, 군부, 강경파라든가 뭐 이런 상층부 기득권층부터 맨 밑에 가난한 서민들까지 경제적인 혜택을 줘가지고 딴소리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약간 느낌적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핵 만드느라 고생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핵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개방하고 뭐 개발하고 알고 보니까 지금 북한이 못 먹고 못 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만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대요. 물론 워낙에 바닥에 있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개방이 되고 제대로 한국과의 어떤 연합, 미국 이런 도움을 받으면 연성장률이 막 10% 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얼마가 걸릴 거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 금방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신뢰만 구축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런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 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과정,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미 정상회담 같은 게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제대로 이제 뭔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이 보통 주로 어떻게 되는 과정을 거칠까요? 근데 사실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게 과거의 북미 협상은 실무자들 간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한 단계씩 밟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따지다 보면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가 만나서 하향식으로 위에서 큰 줄기를 합의 보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 폐기나 그거에 대한 사찰, 검증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쉽게 좀. 6자 회담의 복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예우 차원에서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의 합의는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네. 이 상황에서 핵을 폐기하긴 한다는데 회담이 다 끝나고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맞추겠죠. 그러다 네. 보면은 폐기하는 과정 속에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상황이 어떤 건지도 봐야 될 거고 네. 그 과정이 대략 얼마나 걸릴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는 가능할지 아니면 1년 안에 가능할지 대책인 예상 같은 것들을 해보시잖아요. 전문가들. 글쎄요. 한 1년은 그래도 최소한은 걸려야죠. 그걸 다 정리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북미 양측의 신뢰만 구축이 되면 사사건건 작은 거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것만 없어진다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핵을 스스로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봐도 전례가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할 과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거쳐야 할 과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남측과 북미 간의 합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6자 회담을 해서 저는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북미 간의 합의가 일본이나 중국에게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북아 전체에
안정과 평화를 이루려면 주변국까지 다 모여서 그 합의 내용을 인정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 될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로 우물가에서 성령 찾고 싶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북한과 자유왕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궁금증을 가져보거든요. 글쎄요, 자유왕래라는 게 뭐 마음대로 우리가 가는 거야 쉽지 않겠죠. 그러나 기차 서울에서 출발해서 신의주 거치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대륙으로 가는 그런 시대는 양측이 합의만 하면 금방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니까 네.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누구도 자신 있게 예상할 수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에 그 올림픽 때 북측 공연단 와서 강릉하고 서울에서 공연했고요. 지금 4월 초에는 남측 공연단이 지금 예. 평양에서 2번 공연한다는 건데 혹시 그 강릉이나 서울 공연 보셨어요? 예, 서울 공연에 갔었고요. 거기서 느낀 점은 그쪽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쪽에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 달라고 그러면 쉽게 응해주고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함께 가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에다가 이산가족 상봉 모습을 띄우는 것을 보고 아,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그리 멀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트랙으로 지금 접근을 할 텐데 예. 그중에 민화협도 거기에 어떤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정상회담 등등 예. 민간 교류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민관이 합동으로 나서야죠. 예.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화협의 무슨 포럼인가 뭐 하는데 네. 3차 남북 정상회담 후에 음. 민간 교류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민간 교류하는 단체들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민간도 북측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본격적인 어떤 회담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북측의 반응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옛날과는 훨씬 다른 그러니까 차원이 높고 규모가 크고 이런 교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섣불리 북한과 어떤 교류는 할 수 있고 어떤 교류는 안 되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이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간 워낙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도 또 지도자도 바뀌었고 해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지금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북 제재 문제도 걸려 있고요. 뭘 지원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북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북 제재는 어차피 풀릴 거라고 보니까 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죠. 당장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특히 민화협 같이 이제 규모가 큰 어떤 단체들은 민간 교류에 있어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금 여러 가지 대북 경협이라든가 지원 사업 또 문화 내지는 학술 체육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측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고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북측과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또 의장님답게 신중하시네. 함부로 말을 안 하신다고. 그렇긴 하지만 예. 예측되는 게 있고 대략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빨리 반응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예. 상황이 오면은. 예. 조만간 또 의장님도 뭐 몇 개월 안에 평양에 가실 수도 있겠네요. 뭐 정상회담 후에는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 가보시는 거죠? 아니죠. 가보셨어요?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 그때 조문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도 잠시 인사를 했었죠. 아, 김영남 위원장하고는 면담을 좀 했었고 저분이 DJ 아들이십니다. 그때 야. 사실 금수산 궁전인가 그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을
이렇게 유리관으로 투명하게 보이게 이렇게 안치해 놓은 거기서 조문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도 사실 나중에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뒷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남쪽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동생이 있는지 부인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저희 눈엔 들어오질 않았죠.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평양을 갔다 오셨구나. MB 얘기가 오늘 나와서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말씀해 제가 겪은 건 아니고 네. 그때 남쪽에서 이렇게 조문 갔던 다른 팀 있던 분이 하는 말씀이 그분은 MB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청와대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우리 대통령이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전해라. 해서 만나서 악수하면서 저희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명박 이름 석자도 너무 싫으니까. 예. 몸이 먼저 반응. 예. 그렇죠. 반사적으로. 거기서는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님,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MB의 경우는 이제 이명박 역도 뭐 이렇게 부르죠. 그것도요. 앞에 리명박. 네, 그렇죠. 북한 분들은 그렇게 쓰니까. 지금 생각도 분해요. 불편하실 수 있어서 의장님한테 천안함 사건은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 오이사치 있고 네. 개성공단 폐쇄됐던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게 풀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 물줄기를 확 틀어버린 거는 역사의 죄인이에요. 이명박근혜 1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순리대로 진행돼 왔다면 지금쯤 자유항쟁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제대로 된 정권,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북한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외교를 하는 정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이런 대화가 일찍 시작될 수도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오락가락 행동을 하니까 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최순실과 벌린 비리보다 그런 외교 안보상으로 파탄을 내놓은 것이 국가에는 더 큰 해를 끼친 것이고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거죠. 진정 이명박 씨가 실용적인 대통령이었다면요. 네. 북한 개발하겠다고 나서야 돼요. 관계만 좋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과정 속에 북한도 특히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남한이 해줬으면 좋겠는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중국에도 주고 러시아에 줬다는 얘기가 우리가 방송으로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뭔가가 남아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우리 이제 의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또 민간에서 여러 가지 교류를 준비하시고 어쩌면 예전에 이제 북한에 누가 특사로 갈 거냐 막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올 때 김홍걸 의장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작년에는 사실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라든가 아니면은 문익환 목사님의 아드님인 문성근 씨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번 남북 관계가 워낙 꽉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물꼬라도 터보기 위해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금년 들어와서 정부 대 정부 간에 진짜 진지한 대화가 활성화돼 이런 시기에는 정부 당국자 그것도 서훈 국정원장처럼 북한과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아는 그런 분이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